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양유업이 60년 오너 경영체제를 벗고 한앤코를 새 주인으로 맡게 됐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큰 갈등 없이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총 4억 6천만 달러,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금융 대출 이용자들의 빚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경제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 중 서둘러 2차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남양유업이 60년 오너 경영체제를 벗고 한앤코를 새 주인으로 맡게 됐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가 낸 안건에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큰 갈등 없이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앤코의 경영체제가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주총에서 윤여을 한앤코 회장,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을 남양유업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정기주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자가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이번 주총까지는 의결권을 홍원식 회장 일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역시 홍 회장 측 인사로 구성돼 있어 홍 회장이 한앤코 제안으로 올라온 주총 안건들에 버티기에 나설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가 반대하더라도 내달 한앤코가 임시주총을 열고 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 홍 회장은 한앤코 측 안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인이 바뀐 남양유업은 사명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양유업은 남양 홍 씨인 홍 회장의 본관을 따서 지은 사명인데 여러 오너 리스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오늘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행 임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새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맡을 집행위원을 선임하고 지배구조를 손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누적 영업 손실이 3천억 원에 육박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앤코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경영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민관이 팀코리아로 협력한 결과물이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중남미 함정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로부터 함정 4척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페루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29년까지 함정 4척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함정 설계와 기자재 공급,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페루 시마조선소가 최종적으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 정부기관이 팀 코리아, 팀 10으로 뭉쳐 함께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K방산 수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과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1,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 6,290만 달러 규모로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실적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호위함은 A사 레이더가 장착돼 대공 탐지 능력을 높였고 원해 경비함의 경우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륙함은 대형 장갑차 7대나 20피트 컨테이너를 20개 이상 수송할 수 있습니다. 페루 해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4척, 상륙함 2척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더해 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페루에서의 수주가 다른 남미 국가 수출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100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바로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가 남아있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은행들마다 시기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홍콩 ELS 판매 전체 은행들이 이 자율배상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이 자율배상을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예.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홍콩 ELS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의했고요. 지난 27일에는 하나은행, 그리고 어제는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당국의 기준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각 은행들은 배임 이슈 문제로 당국의 분쟁 조정 위원회 결과 후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과징금 등 제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신속한 자율배상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다음 달 홍콩 ELS 불안전 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서 공식 제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별로 발송할 위법 사항 등이 적시된 검사 의견서를 작성 중인데요. 소명 절차 후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데 관건은 제재 수위입니다. 조단위 가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전 금융권이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홍콩 ELS 판매한 은행들은 현재 분쟁 조정 기준안 수용 뜻만 밝혔고 구체적인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은행 내부적으로는 이제 TF팀을 꾸리고 당국의 기준안을 근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배상 규모를 파악을 했지만 개별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 협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보면요. 투자자별로 0에서 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는데 기본 배상 비율이 23에서 50% 정도를 우선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5%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이 기준안을 근거로 해서 보면 2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배상 비율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예상되는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가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절반 손실액 가운데서 평균 40%를 배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는 예상 배상액만 1조 원 가까이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홍콩 ELS를 판매한 이 모든 은행사들이 이 자율배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손실이 확정된 ELS 투자자와 배상 비율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KB국민이나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정책과 소비자보호법 관련 외부 전문가도 이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를 꾸려서 배상협의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은행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결정해서 투자자에게 통보를 하면 투자자가 이제 은행이 제시한 비율을 합의할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이 제시한 이 배상 비율에 투자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안전 판매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홍콩 ELS 투자자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배상안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을 위한 생색내기라면서 투자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일부 배상을 수용하지 않고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과 투자자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개별 분쟁 조정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ELS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현아 기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금융대출 이용자들의 빚상환 능력도 더욱 악화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경제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건정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 중 서둘러 2차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의 지난해 부실 채권은 12조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 채권은 지난해 31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73%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 즉 개인 신용대출 연체액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연체액은 약 1조 5,400억 원으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9,300억 원, 여신 전문 금융회사 6,500억 원, 상호금융 3,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대출 연체액은 약 3조 4,500억 원. 이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NPL 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물은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NPL 전문 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다 보니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증가는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들이 빨리빨리 이제 처리가 돼서 이게 잘 빠져야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막히면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만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해 12개 저축은행 1,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각 희망 대상 채권 규모 등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2개 저축은행이 1,000억 원대 부실 채권을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1차 매각하였고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적인 부실 채권 매각을 진행하여 건전성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올해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한 달 전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죠. 이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에선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중 38%가 몰려있어 전세값이 더 크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법안이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즉 집주인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는 단지가 몰린 서울 강동구에서는 전세 물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 전세 물건은 2,858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15.4% 늘었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98건에서 151건으로 늘었고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선 512건에서 9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늘자 전세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전세 호가는 6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고덕 그라시움 같은 면적의 호가인 7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전세 물량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주를 하셨던 분들이 재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강동구에 또 발생하는 전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영향들 때문에 강동구 전세 가격이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 강동구에서만 4,653가구가 입주하는 것도 전세값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입주 물량 중 38.5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하락했던 강동구 전세값이 정상화되기까지 입주 전후로 약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정학 IBK 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서 대표는 정도 경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초우량 초격차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사업 초격차 중점 추진에 나섭니다. 올해 중소기업 IPO 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서정학 IBK 투자증권 대표는 국책 계열의 증권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수익성만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기 자본 직접 투자 등 상장 전 준비부터 스펙 합병과 기술 특례 등 다양한 방식의 상장과 상장 이후 주가 관리와 이전 상장까지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올해 IPO 17건을 목표로 코스피 IPO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에서 10건의 IPO를 주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펀드 결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중기 지원 사모펀드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 특화 증권사로 4차례 지정된 IBK 투자증권은 올해도 5번째 선정에 도전합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복합점포와 MTS를 통한 신금융 상품 개발과 공급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홀세일 부문에서는 다양한 채권 상품 판매와 인수단 참여 확대로 채권 비즈니스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채권 인수 분야에선 대기업 계열의 인수단에 적극 참여하고 김치본드 등 틈새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ESG 협의체 재정비 등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의 원년으로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이 차량은 리터당 최고 13km의 연비 성능을 갖췄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245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는 37.4kg 폴스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특화 사양으로 정체 구간 특화 제어가 장착됐습니다. 저속 정체 구간에서 변속 패턴과 엔진 시동 시점을 전략적으로 변경해 가속과 감속 시 불필요한 조작을 줄여 승차감을 높여줄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로 넓은 공간성과 연비 효율을 원하는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가 얼마 전 창사 이후 첫 전사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마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실적 악화를 맞았다는 이마트 입장에선 그야말로 뼈 때리는 내용의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469억 원의 영업손실이라는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는데요.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위기는 유통업이라는 본업에서의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할지 여러 해 동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항하고자 지마켓과 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물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해 영업권 상각과 손상차손으로 회계장부를 얼룩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트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구원은 식품만큼은 내가 1등이라는 저력을 확실한 전략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이마트의 실적도 주가도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력 없는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는 얘기.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오래된 불만인데요. 고스펙을 경쟁하는 취업시장. 이제는 신입 공채에 경력까지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의 25.7%는 이미 경력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조사 비중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한경협 측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즉시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역시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한경협은 전망했는데요. 취준생들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국내 시장에 그야말로 대공습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알리는 얼마 전 1조 5천억을 한국에 투자해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 경쟁력도 갖춰 화계력을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쿠팡은 그 2배인 3조를 투자하겠다고 맞불을 놨는데 중국 이커머스와 쿠팡의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쿠팡은 3조 원으로 물류망을 강화해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상권이 죽어 쇼핑이 불편한 곳까지 로켓 배송 지역으로 편입시켜 인구 감소 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쿠팡은 그간 대형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감행해 최근에야 연간 흑자를 달성하고 유통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또다시 쩐의 전쟁이 벌어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길거리를 걷거나 운전할 때 저 오토바이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배달의 민족이 경기 남양주에 있던 배민 라이더스쿨을 하남으로 확대 이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배달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건데요. 실제 현장처럼 구현된 공간에서 골목길 찾기,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 하차 후 통행하기 등 배달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 기상변화에 따른 노면 환경을 구현한 트랙도 있는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까지 재현했다고 합니다. 라이더, 운전자, 보행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배달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내일 호남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황사의 영향으로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3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강릉과 울진이 1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대구 3도 보이겠고 낮에는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